자, 오늘 주제입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알아야 이긴다.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요. 과연 우리 부동산 카페에 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실행을 잘 시장에 대한 판단을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하면요. 지금 뭐 각종 규제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투자 수요는 지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상당히 줄었어요. 거래량은 지금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근데 재밌는 게 거래량은 줄어들어서 뭔가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거래되는 가격은 더 비싸게 거래되는 지금 상황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들어서 서울 신고가 갱신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 서울의 절반을 넘는다라는 게 상당히 우리한테 의미심장한 그런 감을 줍니다. 자,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다. 거래량은 대폭 줄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정부에서는 시장 안정효과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안정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신고가를 갱신한 아파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이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대구에서 이 15억 아파트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대구의 이 대구 수성구의 범어동이라는 데는 강남의 대치동과 같은 그런 대구의 강남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주변에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8월 말, 7월 말에 13억 5천에 거래가 됐던 게 8월 말에 10억 3천, 거의 뭐 한 1억 8천 정도 올랐다는 거죠. 이 신고가 갱신하는 사례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동안에 제 방송 쭉 보셨던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요, 대구의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신고가를 갱신했을까요?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막 오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그 한 지역에서도 어떤 지역은 오르고 어떤 지역은 안 오르고, 이렇게 그 한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앞으로 더욱 심해진다는 게 대표적으로 지금 대구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는 걸까? 저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집값 너무 많이 올랐네. 몇 년 동안. 물론 몇 년 동안 급작스럽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집값들이 지금 역대 최고로 상승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집값 상승률이 63개국 중 37위 수준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63개국 중 45개국이 집값이 상승했더라. 자, 우리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기준이 틀리잖아. 그 선진국들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이 틀리잖아. 우리나라는 뭐 전국 평균을 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는 뭐 빌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독주택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게 뭔가 좀 이걸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예,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기준은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추세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대부분 전 세계의 나라 대부분 나라들은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이걸로 우리는 추세를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63개국 중 45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IMF에서 집계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 집값 상승률 해서 1위가 필리핀입니다. 예, 1위가 필리핀. 자, 여기 보면은 이쪽에 룩셈부르크는 물론 잘 사는 나라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37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외형적으로 보면은 집값이 우리나라가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준이 조금씩 틀리니까 우리는 추세만 보면 됩니다. 아, 이 전 세계 집값들이 다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네 라고 보는 거죠. 자, 전 세계 집값이 오르는 이유,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글로벌 초저금리, 지금 뭐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푸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경제 안 좋은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도 지금 대부분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이 유동성 이런 것들이 지금 집값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건 뭐 너무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지금 정부의 의지는 완강합니다. 뭐예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 이게 지금 정부의 강력한 의지죠.
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과연 이게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어떤 규제, 강한 규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꺾이냐라는 거죠.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여태까지 안 꺾여왔다는 거잖아요. 대책 나오면은 잠깐 동안에 좀 수그러 들었다 다시 또 상승하는, 이게 지금 계속 23번째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추세가 항상 상승 추세라면 이 규제, 정부의 규제 대책은 단기 효과에 불과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일이죠. 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야심찬 3기 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까? 2021년, 22년도 3만 원씩 6만 원 사전 청약 받겠다. 그래서 30대들이 지금 뭐 마구잡이로 집을 사더라. 왜냐하면은 못 사면은 더 올라서 나중에 아예 못 살까 봐. 그래서 이 패닉바잉이 왔는데 그것을 차단하겠다라는 지금 생각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일시적인 심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 과연 서울 집값에 이게 영향이 있을까? 저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건데요. 상기 신도시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까를 봐야 되는데, 우리 1기 신도시 경험해봤잖아요. 2기 신도시도 경험해봤죠. 지금 3기 신도시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합니다. 그런데 1기와 2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하고 틀립니다. 왜? 3기 신도시는요, 가장 타겟이 뭐냐면 수도권에 사는 어떤 주택자, 무주택자들을 위한 신도시라는 거예요. 무주택자들 무조건 일반 물량은 최소화하고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쪽으로 가닥을 크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일반 분양을 했던 이런 신도시들하고는 1, 2기 신도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과거 1, 2기 신도시의 사례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분당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니까 강남의 낡은 집보다 야, 분당 가깝잖아. 그러니까 분당에 가서 내가 좀 더 넓은 평형에 깨끗한 집에 살자 하고 갔던 분들 후회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여태까지 상황을 보니까 서울에 이 재건축이 아닌 아주 재건축할 수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을 가지고 가격도 안 오르고 있던 것들이, 그래서 갈아타기를 한 사람보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 재개발도 입지 좋은 데들, 도심의 입지 좋은 데들, 오래된 빌라나 단독주택 가지고 있던 분들이 오히려 이런 신도시로 갈아타게 하는 분들보다 더 훨씬 이익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상기 신도시는 서울 대체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인천이나 이 경기, 수도권, 이 경기권에 영향을 주고, 굳이 서울에 영향을 준다면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에 전체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해답은 서울에 있다고 봅니다. 2021년도 공급 물량은 최소화될 거고, 자, 재개발 재건축 규제로 공급 부족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거든요.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공급 물량의 거의 한 80%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공급 부족은 필연일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서울의 희소 가치가 부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의 희소 가치가 부각이 안 되고 강남의 희소 가치가 부각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대폭 늘리면은,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하향 조정되는 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은 늘 얘기하지만 서울에 규제 풀어서 공급을 늘려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늘리는 게, 그리고 용적률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공공개발이 아닌 본인들이 예전같이 재개발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거기서 이익이 나는데 일정 부분을 임대로 짓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곳 중에서 어디를 지금 뭔가 강력하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팁은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낙후된 도심의 역세권 지역, 지하철이 가까워야 됩니다. 역세권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역세권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곳에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를 했는데 옆에 커다란 호재가 생겨 100층짜리 일자리가 생긴다. 이건 어마어마한 호재죠. 반대로 조그만 그냥 뭐 상가 같은 게 하나 들어와. 이거는 조그만 호재잖아요. 그러니까 큰 호재가 생기면은 이익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작은 호재가 생기면은 이익의 크기가 작다. 하지만 결국은 호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른다. 자, 규제 틈새 시장 오피스텔 제가 늘상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오피스텔도 오르는 지역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오르는 지역에 우리가 오피스텔은 좀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의 대책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틈새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의 좋은 이 명언은요. 문제는요. 우리가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뛰어가느냐가 아니고 목적지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가 중요해요. 이 판단을 하고선 우리가 뛰어야지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뛰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마음이 급해서 성급하게 여기저기 아무데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목적지 지금 과연 화두가 가지 어딘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